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삼성전자에서 GPU를 만든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게 그냥 GPU 만든다 이래버리면은 엔비디아 GPU 만드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지만 엔비디아 GPU하고는 다른 그런 서버용 GPU가 아닌 바로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엑시노스라고 하는 AP에 들어가는 GPU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전에는 뭘 썼냐? 예전에 뭐 ARM 기반의 뭐 말리 GPU라든가 이런 걸 쓴 적도 있었고 최근에는 AMD의 RDNA라는 아키텍처를 가져와가지고 이걸 개조해가지고 엑스클립스라는 브랜드로 지금 만들고 있었죠. 이번에도 지금 보시는 엑시노스 2600에서도 그게 들어갈 텐데 2027년 전후로 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거를 내놓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걸 하게 됐는지, 이게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에 되게 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까지, 그리고 AP를 만드는 상대적인 뭐 애플이라든가 아니면 퀄컴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구도로 가고 있는지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국내 보도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2027년 전후니까 앞으로 2년밖에 사실 안 남았어요. 그걸 전후로 해서 목표로 해갖고 독자 GPU 아키텍처를 첫 적용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엑스클립스라고 하는 지금 적용하는 것도 AMD의 RDNA라는 아키텍처를 가져오긴 했지만 독자적으로 만들고 오긴 하죠. 그러니까 GPU를 만들고 있긴 했는데 그 내부에 들어가는 설계의 아키텍처를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확한 보도가. 그럼 앞으로 이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올 건데 이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왔을 때 다양한 폼팩터가 등장할 거잖아요. 뭐 AI 글래스도 있고 XR 디바이스도 지금 구글이랑 같이 하고 있죠. 안드로이드 오토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차량에도 이게 계속 확장이 될 텐데 이거를 계속 AMD의 RDNA 아키텍처 같이 빌려서 쓴다거나 아니면은 ARM의 말리나 이모탈리스 같은 이런 것을 갖고 와서 쓸 거냐라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뭔가 시도를 해보겠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027년이 완성 시점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때 나오면 이제 엑시노스 2800이 될 텐데 아마 갤럭시 S28에 들어가려고 만든 그런 칩이 되겠죠. 그때의 이 엑시노스에 진짜로 이 아키텍처를 도입을 할 거냐. 자,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가게끔 해보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개연성 있는 일일까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현재 엑시노스 2600 처음에 영상 보여드린 그 엑시노스 2600이 이번에 갤럭시 S26 시리즈에 일부 들어간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죠. 처음에는 뭐 전부 다 들어간이랬는데 결국은 퀄컴의 이 압도적인 성능을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일단 GPU만 보면은 여기 보시죠. AMD RDNA 아키텍처를 적용한 엑스클립스라고 하는 게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이트레이싱이나 ENSS 이런 거 AI 업스케일링을 지원하는 것도 돼 있고 이러한 계약을 AMD RDNA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GPU를 설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미 적용이 돼 있어요. 이 GPU를 사용하면은 AMD에서 쓰는 뭐 레이트레이싱이라든가 AI 업스케일링 같은 거 프레임 생성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고 삼성과 AMD는 2023년도에 GPU IP 라이선스를 협력하면서 멀티이어 계약을 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었거든요. 얼마나 몇 년을 할지는 사실 안 얘기했는데 이게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한다라기보다는 이건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나름대로 자체 아키텍처를 만들겠다라고 한 니즈가 있었을 거예요. 그 니즈가 왜 생겼냐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선 GPU는 이 GPU 역할이 그냥 게임만 돌린다 뭐 아니면은 화면에 보이는 거 스마트폰에 지금 이제 UI 같은 거 사실 아이폰에도 이거 지금 이 리퀴드 글래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구현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것들 다 이제 그래픽 엔진이죠. 이걸 처리가 돼야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과거에는 UI 렌더링이라든가 게이밍 위주로 되긴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역시 AI지 않습니까? GPU가 이 AI 기반의 어떤 업스케일링 뿐만이 아니라 업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거는 저해상도 그거를 고해상도로 출력해주는 그러한 그래픽 처리를 말하는 하는 거죠. 그런 비전 프로세싱 뿐만 아니라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AI 컴퓨팅 관련된 거 그리고 AI는 NPU만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NPU와 협력해서 GPU가 같이 동작을 하죠. 지금의 엔비디아 하이브리드 구조도 범용적인 이 쿠다 코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외에 텐서 코어라든가 트랜스포머 엔진 같은 그런 NPU 구조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잖아요. 결국 AI를 온디바이스 AI로 처리를 하면은 GPU 중심의 어떤 잘 유지되고 뭔가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용 연산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범용적으로 병렬로 처리해야 되는 모든 것들은 GPU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당연히 스마트폰에서도 이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삼성에서 이런 전략을 세웠다라는 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이 영상 올해 제가 9월에 하와이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퀄컴의 스냅드래곤 서밋에서 에이전틱 AI,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엣지에서 모든 것들을 플랫폼화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영상은 제가 여기서 다 정리를 했지만 일부 핵심적인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크리스티아노 아무먼 CEO가 계속 강조해서 얘기했던 게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멀티모달 AI 그리고 엣지 퍼스트 AI를 얘기를 하면서 결국 XR과 오토모티브까지 확장되는 이 엣지로부터 시작되는 거대한 이 하나의 형태의 플랫폼을 주장을 했었거든요. 결국 AI를 중심으로 봤을 때 AI를 돌리려면 뭘 해야 되냐? NPU가 하나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AI를 온디바이스 돌릴 수 있는 게 스마트폰에서만 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AR 글래스에서도 강해야 되고 자동차에서도 강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NPU들이 박혀 있는 거죠. NPU만 박혀 있습니까? NPU뿐만 아니라 CPU, GPU, NPU 그리고 DSP도 이렇게 여러 가지 워크로드들이 막 있을 텐데 엣지에 있는 정보들이 퀄컴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왜냐면은 그 엣지에 있는 디바이스들의 웬만한 프로세서들의 하이엔드급 그리고 보급형도 전부 다 퀄컴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온 정보들을 쫙 모아가지고 이 구조에서 GPU를 중심으로 해서 CPU, NPU 이런 워크로드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 잘 만들어 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AI, 엣지에서의 어떤 혁명적인 어떤 프로세서 역할을 우리가 플랫폼으로서 지원하겠다라고 올해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인 발표였는데요. 결국은 여러 가지 프로세서들을 다 동작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삼성 입장에서만 봅시다. 퀄컴은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잘 만들어 놨어요. GPU도 워낙 강력하게 잘 만들어 왔고 NPU라고 해둘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헥사곤 프로세서가 됐는데 그 헥사곤 프로세서에 뭐 디스플레이도 처리하고 AI도 처리하고 이런 걸 컴퓨팅 용량을 굉장히 많이 늘어왔거든요. 이번에도 스냅드래곤 엘리트 8 젠 5에서도 이 톱스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NPU 자체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굉장히 강화했는데 이게 왜 가능하겠습니까? 애초에 GPU로서는 아드레노 GPU라는 자신만의 아키텍처를 예전에 ATI를 인수하면서 갖고 온 그 아드레노 아키텍처를 계속 발전해왔어요. 계속 발전시켜왔고 자기 아키텍처로서 특정한 워크로드에서 CPU에 갖다 줄 거, NPU에 갖다 줄 거, GPU에 갖다 줄 거 이런 것들이 자기가 직접 설계하기 때문에 다 최적화를 해서 잘 만들어 왔다라는 거예요. 퀄컴 입장에서는. 근데 삼성은 그게 안 되죠. GPU는 AMD에서 갖고 오고 CPU는 ARM에 그냥 레퍼런스 거를 가져와가지고 만들어 오고 물론 NPU는 자체적으로 설계하겠지만도 이게 되게 뭔가 이제 분산되어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점점 이게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레이턴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로 구현할 수 있는 것들 프라이버시뿐만이 아니라 뭔가 일단 지연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들은 일단 무조건 못 쓰죠. 스마트폰이나 이 엣지 디바이스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세한 거는 제가 이 퀄컴 영상에서 이 영상 되게 좋거든요. 제가 잘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 크리스티아노 아몬 CEO가 퀄컴 CEO가 이 확실히 비전을 잘 제시를 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결국 온디바이스 AI가 답이라고 하는 것이 레이턴시나 코스트 입장에서 프라이버시 입장에서 모두를 책임질 수 있는 게 결국은 엣지 디바이스, 스마트폰이나 AR 디바이스 이런 곳에서 처리가 가능해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이 지금 AR 글래스도 지금 애플도 참전하고 구글도 참전하고 온갖 참전 다 했죠. 삼성도 참전하고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XR 헤드셋도 그렇고 오토모티브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대부분의 이 스마트폰을 넘어서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자체적인 어떤 아키텍처가 필요를 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AR 글래스만 하더라도 여기 이제 초저지연으로 굉장히 빨리빨리 동작하도록 이 비주얼라이즈를 빨리빨리 도파관을 통해서 하든 어쨌든 화면 안에 띄워야겠죠. 그러면서 센서나 카메라나 AI 실시간 처리를 할 수 있는 컴퓨팅이 충분히 돼야 될 겁니다. 여기에 GPU 자체적인 설계가 필요할 거고 XR 헤드셋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프레임이 드랍되면 멀미가 나니까 바로바로 레이턴시 없이 바로 지속 성능을 유지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휴머노이드는 비전 센서를 융합을 시킨다라던가 뭐 실시간 판단을 한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 공통적으로 여기를 보시면은 뭡니까? 이 GPU 설계를 한다라는 것에 이제 어떤 아키텍처를 가져갈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 이동의 병목이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연산기는 충분히 다 넣을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 됐죠. 점점 공정 미세화가 되면서 컴퓨팅을 끌어올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메모리를 왔다 갔다 LPDDR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메모리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데이터 이동이 병목이 되면서 거기서 다 열 발생하고 발열 발생하고 레이턴시 발생하고 다 이런 거거든요. 이거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아키텍처의 설계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삼성전자가 하지 않았을까라고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 핵심 키워드는 이런 겁니다. 메모리에 접근을 가까이 해야 되고 캐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하이라키를 보면은 캐시라고 하는 SRAM. 제가 어제도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엔비디아가 그로크라고 하는 SRAM 기반의 AI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전 TPU를 1세대 설계했던 조나선 로스라고 하는 CEO가 운영하는 그거를 인수를 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인수가 아니라 라이센싱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캐시라고 하는 것들 이 캐시라는 거는 모든 것들을 D램에 다 올려놓고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좀 자주 쓰는 거는 L1 캐시, L2 캐시 이런 층위를 나눠갖고 넣어놓는단 말이죠. 근데 그게 자주 쓰는 거를 캐시에 넣어놨는데 이게 히트 레이쇼라고 하는데 캐시가 자주 쓰는 게 자주 있으면 거기 저장돼 있으면은
그대로 갖고 오면 되지만 그 캐시 안에 없을 수도 있잖아. 그 미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라우팅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전력이나 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인데 이 엑시노스 같은 경우는 결국 삼성 반도체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삼성 반도체에서 제일 잘한 게 뭐예요? 메모리잖아요. 메모리를 세계 1등이잖아요. 사실 물론 뭐 최근에 뭐 디램 부분은 하이닉스가 또 매출 1등을 하고 업체로 뒤치를 하고 있지만도 어쨌든 우리나라 1, 2위 하는 기업들이 다 여기에 있는데 삼성전자가 요 비메모리 쪽, 그러니까 로직 반도체 쪽도 이 설계를 할 때 메모리에 대한 특성을 가장 잘 알 거예요. 사실 이러한 변화는 일찍이 예고가 됐죠. 애플이 이미 유니파이드 메모리 구조를 썼거든요. 요 칩이 요 안에 NPU, CPU, GPU 다 때려넣고 애플은 심지어 OS도 자기들이 직접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수직 통합을 다 해놨는데 요 옆에 있는 이 LPDDR이라고 하는 요 D램들을 CPU, GPU, NPU가 다 나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CPU, GPU, NPU, 뉴럴 엔진이라고 부르죠. 이것들이 전부 다 그냥 D램을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공유해서 못 써요. 왜냐? GPU는 GPU만의 D램 영역이 있고 CPU는 CPU만의 D램 영역이 있어서 만약에 GPU에서 D램 계산한 다음에 CPU를 넘겨주려고 하면은 CPU 한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했었습니다. 근데 애플이 요거를 유니파이드 메모리 구조로 가져가니까 굉장히 빠르게 최적화를 할 수가 있었죠. 더군다나 애플은 OS도 자기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성능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근데 원래 삼성에서 엑시노스 이거 GPU 설계하고 있던 거 맞잖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 설계를 하는 부분과 아키텍처를 구분해서 봐야 돼요. 이 설계하는 부분들은 디자인 앤 임플리먼테이션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설계로 가능한 거는 자 우리 GPU에 코어 수를 몇 개 넣느냐 예를 들어 뭐 듀얼코어 쿼드코어 하듯이 CPU도 ARM 아키텍처 기반의 코어 수를 몇 개로 하느냐 또 클럭을 몇 메가헤르츠로 몇 기가헤르츠로 올릴 거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파이프라이닝 할 때 전력을 얼마나 또 조절을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은 다 설계로서 조절이 가능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튜닝이 가능한 정도로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 건데 이 아키텍처를 바꾼다라는 거는 뭐냐 원래 RDNA는 이 AMD에서 원래 뭘 잘 만듭니까? 그래픽카드 만들잖아요. 게이밍용 그래픽카드 PC용이라든가 아니면 서버용으로 해서 RDNA라는 거를 최적화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사실 모바일을 타겟으로 만든 건 아니죠. AMD RDNA는 기본적으로 PC나 콘솔, 이 플스 같은 거,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데 넣는 거거나 아니면은 피크 성능을 중심적으로 만들어 왔어요. 근데 모바일이나 엣지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속 성능이 좀 좋아야 되고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쓰면서 전력을 잘 유지를 하면서 효율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RDNA 아키텍처를 가져와서 튜닝하면서 엑스클립스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해 오긴 했지만 뭔가 모바일 AI 시대에 왔을 때 이걸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거냐 물론 AMD가 더 잘 만들어주면은 할 수도 있겠죠. RDNA 아키텍처 잘 만들어주면은 그렇게도 오고 있고 근데 뭔가 삼성 입장에서는 메모리 센트릭하게 자기들이 실제로 결합해서 써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겠는데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뭐 RDNA를 오래 쓰면은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질문해 보시면은 내부 구조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라이센싱을 할 때 내부 구조를 뭐 다 드러내면서 보는 거는 안 보이겠죠. 유사 구조도 재현할 수가 없는 게 RDNA 아키텍처의 어떤 IP 특허라든가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재현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근데 모바일을 이제 갤럭시를 제품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는 메모리가 계속 이렇게 병목이 되네, 트래픽이 계속 이제 박히네 라는 부분도 확인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열이 이제 계속 발생한다라든가 스로틀링이 발생하는 이런 워크로드에 따른 어떤 스로틀링 패턴이라든가 캐시를 얼마나 히트를 하는 거냐 대역폭을 이런 트레이드 오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왜 이런 결과가 나온지에 대해서 이 실리콘 레벨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칩을 만드니까 엑시노스라는 칩을. 그래서 2027년 전후 목표로 봤을 때 이게 잘 만들어질 거냐 하면 사실 저는 GPU 아키텍처 개발을 했을 때 이 2년 만에 당장 만들 수 있느냐 하면은 저는 사실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도. 왜냐하면은 이게 하드웨어 자체는 만들 수 있지만 또 거기에 엮이는 드라이버라든가 뭐 컴파일러도 있을 거고 뭐 게임 엔진 호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첫 제품 만들 때 수년이 걸리거든요. 물론 이게 지금 이제 기사로 떠서 그렇지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온 입장이라면은 뭐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 또 아무래도 도전적으로 얘기를 한 게 아시 않을까. 그래서 2027년에 전후로 나온다는 거는 이게 모든 게 완성 시점에서 적용을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고 뭐 실질적으로는 뭐 상용화를 시도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더군다나 보통 이제 삼성 같은 큰 기업들은 이 대기업 임원들이 보통 2, 3년마다 계약을 한다고 치면은 2, 3년 만에 결판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좀 빡세게 목표를 잡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예측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나쁘게 보면은 뭐 성과 과시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도 사실 반대로 보면은 퀄컴이 그만큼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애플도 이미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늦었기 때문에 좀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입장일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 2027년도에 나올 수는 있어요. 적용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만들긴 만들 수 있는데 성능이 보장이 될 거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뭔가 만들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근데 뭐 드라이버의 안정성이라든가 뭐 프레임 타임이 분산돼가지고 뭐 스로틀링이 잘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봤는데 잘 될 거다라는 보장은 아직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GPU 아키텍처를 처음으로 설계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퀄컴도 그렇고 뭐 AMD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고 그냥 아암의 이모탈리스 갖다 써라고 할 정도로 뭐 이걸 그냥 그대로 써야 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 봤을 때 실제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될지는 그때 가서 봐봐야 된다라는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드라이버들이 잘 설치돼가지고 뭐 불칸 같은 거라든가 이런 뭐 드라이버가 얼마나 크래시가 되느냐 아니면 20-30분 지속 성능으로 GPU가 잘 유지를 하면서 모바일에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결국은 나중에는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삼성이 이걸 계속 하려고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뭐 로열티를 계속 지불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내부 IP를 또 재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엣지 디바이스들이 계속 확장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스마트폰밖에 없었는데 뭔가 AR 글래스도 나올 것 같고 삼성에서 무한이라고 뭐 XR 디바이스, 갤럭시 XR을 내놓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뭔가 적용을 할 수 있을 만한 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만약에 이게 실패를 하더라도 이 GPU를 설계할 수 있는 인력들이라든가 뭐 드라이버 컴파일러 같은 것들을 그대로 고민해보면서 만드는 이 인력들이 생기니까 물론 그 인력들이 딴 데 가면 안 되죠. 딴데 이제 인력 엔지니어들 지금 요즘 뭐 하이닉스보다 대우를 잘 안 해준다고 삼성에서 많이 빠진다는 얘기들이 있던데 기사에서 그런 것들이 요즘 나오죠. 근데 어쨌든 앞으로 컴퓨팅이 메모리 중심적으로 갈 거는 맞기 때문에 메모리를 가장 잘 아는 이 두 기업 하이닉스나 삼성, 특히 삼성은 예전부터 로직 반도체 엑시노스를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들을 좀 더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GPU 하나를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메모리라든가 뭐 파운드리도 그렇고 뭐 SoC 설계하고 이런 완성 제품을 다 만들잖아요, 삼성전자가. 거의 다 해요, 반도체 부분 모든 걸 다 하고 있고 심지어 완제품까지 만들고 있으니까 이 시대가 지금 메모리 센트릭 컴퓨팅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에서 점차 뭔가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중심을 CPU부터 하기엔 좀 너무 빡세니까 GPU 구조, NPU도 이미 했으니까 이제 GPU도 좀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걸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벌써부터 막 GPU도 뭐 엔비디아처럼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의 이제 기대감, 삼성의 기대감인 거고 주장인 거고 앞으로 그것들이 잘 돼야겠죠. 그래서 사실 2027년 얼마 안 남았죠. 이제 곧 2026년도고 당장 1년 일주일 있으면은 2027년이 돼요. 그때 순간에 또 어떤 구도가 바뀔지 모르겠지만도 HBM에서 한번 실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좀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이 GPU를 독자적으로 만들겠다는 게 당장에 뭐 2년 후에 우리가 퀄컴보다 훨씬 앞선 GPU를 만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퀄컴이 제시했던 그런 청사진처럼 엣지 디바이스에서 GPU, NPU, CPU를 모두 다 통합해서 하나의 AI 플랫폼을 해서 엣지 디바이스 중심의 AI를 가져가는 것처럼 삼성도 뭔가를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특히 메모리 컴퓨팅 위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예상이 들어서 이것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대공학 인스타그램 언리얼텍.에러 벌써 5,000명이 다다해 갑니다. 팔로워도 유튜브에는 올리지 않는 다양한 어떤 이런 쇼츠 소식들 재밌는 것들이라든가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을 만한 AI 반도체 소식들 그리고 재밌는 것들을 더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